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보통 건설업과 조선업을 꼽아왔는데요. 오늘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쿠팡의 산업재해율이 건설업의 4배에 해당하고 최근 4년 국내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의 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물류와 배송을 함께 담당하며 이커머스 업계 강자로 떠오른 쿠팡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쿠팡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혜진 법무법인 연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쿠팡을 비롯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시민분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보면 벌써 막 새벽 한 4시쯤 되면 그 놓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가서 보면 두고 나가는 게 보이니까 거의 뭐 밤 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버는 돈에 비해서는 고생 많이 하는 거죠. 안 됐구나 싶은데 또 급하니까 좀 편리함에 그런 거를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사가 적절하게 뭐 타협을 하면 되는데 서로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한번 같이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리함이 없어지는 게 이제 없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하다고 느끼겠죠. 소비자도 잘 이용하고 편리하게, 노동자도 극한 노동에 안 시달리게, 그리고 정부도 약간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하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만 이제 빨리 올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했는데 그 이면에 이제 작업 시간 내에 이제 분류 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배송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다 하고 배송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늦게 배송 없으면 그냥 좀 늦게 받으면 되니까 그게 상관은 없는데 그 빠른 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개선되고 좀 늦게 받는 게 낫냐 그러면 그게 더 낫긴 한데 뭐 사실 그걸 이용해서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보면은 과연 어느 게 먼저일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새벽 배송이라는 측면 때문에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하는 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뭐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하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노동 환경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쿠팡 경영진들이 소환되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하여 쿠팡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자 열린 토론 제작진이 다양한 경로로 출연 섭외를 시도했었는데요.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로 끝날 주제는 아니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쿠팡 측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노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 그리고 왜 산재보험에 이런 가입률이 낮은지 여부, 그리고 임금 체불, 다양한 내용들이 클렌징 제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노이 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가장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정흥준 교수님 어때요? 예,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오늘 잠깐 봤는데요. 과로사 문제하고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 이렇게가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의 이제 대표로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놀라운 게 이게 꼭 작년에도 봤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추궁하면은 사과하고, 그런데 올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오늘 다 보진 못했지만요. 그냥 관전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양치기 소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약간 악어의 눈물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과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이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또 해결책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강민욱 위원장께서는요. 쿠팡은 그동안 이제 사망 사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건 이제 공식적인 사과일 텐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꼭 사과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새벽 배송에 대한 공적 규제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특수 형태 근로자인 택배 기사들의 근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공적 규제,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도 개선들, 이런 것들의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번 국감에서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께서는요. 네, 뭐 앞에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쿠팡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번 국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먼저 정 교수님, 쿠팡의 산업 제휴율이 건설업의 4배, 조선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사실 건설, 조선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 현장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산업 제휴율이 더 높은 이유는 뭡니까? 고용도 많이 합니다. 쿠팡의 전체적인 인원으로 보면 뭐 6만 명, 7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용도 많이 하지만, 근데 건설업의 고용으로 보면 더 많거든요. 조선업 같은 경우도 전체 고용 인원으로 보면 10만 명이 훨씬 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재율이 높다라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마 최소한의 규칙들을 좀 정했으면은 네. 사람이 죽을 만큼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그런 규칙들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최대치로 일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일을 설계한다 그러면 그 중에는 감당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망 사고도 많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사람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강 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한때 우리 사회에 이 택배 가로사 문제가 상당히 또 부각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관심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는 더 많은 또 주의가 집중이 됐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가로사 비율이 증가했다. 그 현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과로사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단순 어떤 한 노동조합과 노사 간의 관계로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접하거나 아니면 유족들을 진짜 만나서 함께 해결을 하던가 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까지 저희가 확인한 게 한 35분 정도가 과로사 혹은 과로사로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했는데요. 파악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자료에서도 보면, 국회 자료에서도 보면 비슷한 수의 39분이 2017년부터 과로사로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정 교수님, 네. 방금 전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네네. 특히 이제 가로사 관련 택배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분류하는 작업들도 상당히 지원이 또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소비자들은 알고 있을 텐데 작업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쿠팡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몇 년 전에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이런 상하차를 택배회사가 담당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좀 휴식 시간도 좀 주고 충분히 일을 한다라든지 이런 규칙들을 좀 정한 바가 있었는데 근데 쿠팡은 본인들이 그 당시에 택배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예. 본인들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마치 이제 온라인 상점처럼 그런 업을 한다라는 이유로 이 합의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키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택배 회사들은 뭔가 개선이 돼서 시간도 좀 줄고 또 이 일하는 방식도 조금 더 쉬면서 좀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쿠팡은 반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택배업 내에서도 쿠팡은 굉장히 일을 힘들게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이래야만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악덕 업체로 낙인이 찍혀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교수님 좀 궁금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쿠팡의 경우에는 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상당히 또 대중화하는 전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명문 축구팀을 초청을 해서 뭐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도 드는데 다른 택배에 있어서 다른 기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금 뭐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실 거라고 보는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뭐 CJ, 대한통 이런 택배들도 있죠. 예.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택배의 기사들에 대한 관리 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학과 전공 자로서 쿠팡을 본 입장은 쿠팡은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떤 뭐 이런 원료의 하나처럼 도구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규모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데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로 봤을 때 굉장히 수익을 위해서 수단화를 하는 거고 직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지 않나. 대신에 쿠팡이 돈을 버는 방식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또는 새벽 배송과 같은 이런 차별화된 전략들 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대신에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쿠팡에서 제시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요즘 뭐 택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좋아지고 또 노동자들의 입김도 사회적인 여론과 함께 강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로사로 많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지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합의 이후에 현장에서 분류 작업에 기사들이 배제된다던가 아니면 주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거나 산재 고용 보험료를 뭐 택배사가 낸다던가 이런 이제 개선들이 이루어졌던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임금이 올라간다거나 수수료가 올라간다거나 받는 이런 건 전혀 없고요.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산업의 어떤 후발주자로서 앞선 그런 사회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좀 옛날 택배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뭐 네이버 같은 곳에 물건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하면은 CJ 대한통운이든
운송사가 있습니다만 네. 쿠팡은 직접 하죠. 맞습니다. 다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좀 참고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 변호사님, 네. 쿠팡의 경우에는 이제 뭐 새벽 배송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업계의 또 후발주자지만 아주 성장세를 무섭게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이 다른 택배업체에 비해서 높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량은 많은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거고요. 예. 그리고 방금 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택배사들에서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쿠팡에서는 여전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뭐 분류 작업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뭐 본질적으로 택배 배송 기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배송 업무 외에 업무 시간으로 투여해야 하는 다른 업무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기존에 택배 쿠팡에서 계속 택배업을 하시던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야기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수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작년에 비해 수수료가 단가가 올라가면 나는 올해 조금 덜 일해도 작년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수료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 보면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물량은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업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 장기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수수료 또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어떤 비율 또 시간 이게 다른 업체 우리가 택배사와 비교를 해보면 쿠팡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건 아마 강 위원장님께서 더 강 잘 위원장님 어느 아실 정도 것 차이가 같은데요. 납니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으니까요. 지금 메이저 5개 택배사라고 분류되는 예를 들자면 CJ,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택배가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쿠팡이 생긴 건데 앞서 말씀드린 5개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사용하는 배송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10시면 이제 락다운이 돼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꼭 그 당일에 배송 못한 물건이 있으면 다음 날 배송에도 뭐 다른 페널티나 이런 거 주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기사가 조금 더 택배 노동자가 조율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2시간 전후로 좀 이제 정착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쿠팡은 지금 얼마 전 저희 과로사 대책위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 주간 기사들은 주 66.5시간, 야간 기사들은 54.5시간. 그래서 그 산재 기준 야간은 30% 할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간 기사들은 약 70시간에 달하는 이런 노동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께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것도 조금 이제 세 분과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심야 배송 또 새벽 배송 이런 건 이제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유독 쿠팡의 경우에는 업무 시간도 더 길다. 방금 전에 조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배송 특히 이제 빠른 배송과 심야 배송이 더 쿠팡은 유독 지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심야 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쿠팡 말고도. 예. 물론 이제 국토부의 택배 사업자로 등록된 새벽 배송하는 데는 이제 쿠팡과 마켓컬리 두 군데가 전부이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와 다르게 쿠팡은 뭐 앞서 조금씩 얘기했지만 클렌징 제도라고 하는 그래서 배송 서비스의 어떤 지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언제든 구역을 회수해 가던가 아니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계약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물량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강력한 어떤 이런 압박 속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렌징 제도를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클렌징 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닦아낸다 이런 건데 요거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어떤 택배사도 없는 건데 계약 기간 내라도 쿠팡 정해놓은 서비스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 구역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든 쿠팡의 과도한 어떤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들이 매우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반품이나 배송,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하나라도 이게 미충족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속보로 들어온 내용인데 이걸 정 교수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용준 쿠팡 CLS 대표가 이 클렌징 제도 관련해서 대폭 삭감하겠다, 삭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네요. 속보는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새벽 배송이나 심야 배송 부분이 이런 클렌징 제도의 대폭 삭제를 통해서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뭔가 좀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선은 이 클렌징 제도를 아마 그 다른 분들이 좀 보셔도 이게 공정계약에 좀 위반의 소지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대리점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리점에도 어떻게 보면 계약의 권리가 좀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쿠팡에서 로지스틱에서 계약 내용을 제시하고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별히 그 사업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사업에 치명적인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침들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회수하면은 거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공정한지 아닌지가 저는 공정위원회에서 좀 들여다 봤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와서 그건 이제 고칠 수는 있겠죠. 여러 이제 문제가 당연히 제기가 되니까 이건 좀 과하다라는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 고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동안의 쿠팡의 행태로 본다면 그거 고치고 또 다른 걸 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으니까 공정하게 정해자라고 하는 그 규칙을 만들어낼 텐데 그 규칙은 그러면 정말 공정할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은 계속 사과라고 뭔가를 바꿉니다.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올해 또 그렇게 할 텐데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조금만 네. 그 격주로 주 5일 근무한다고 하거든요. 격주로 주 5일 근무하면 야간 배송이 좋을 텐데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격주로 하는 대신에 그러면 12시간 하던 거를 14시간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영 철학을 좀 바꿔야 될 문제지 지적됐던 표피적인 문제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쿠팡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정 교수님께서는 일단 철학과 인식을 말씀 주셨으면 저는 조 변호사께는 이게 원천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어떤 노동 규제라면 아예 클렌징 제도 이걸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클렌징 제도 자체를 뭐 법률적으로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홍 대표께서 클렌징 대표를 뭐 이제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전 정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클렌징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그 쿠팡의 퀵플렉서들에게 7시까지는 무조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쿠팡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고객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쿠팡이 7시까지 무조건 아침 배송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 서비스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군가는 7시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많이 채용할 것이냐, 인건비를 많이 투자하는 형태로 과연 쿠팡이 이런 서비스 뭐 이렇게 제공 방법을 바꿀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요 계약서에 찍혀 있는 요 기준은 사라지겠지만 다른 형태로 기준이 들어오면서 7시 배송은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도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쿠팡 퀵플렉서들의 그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그것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동안의 관행을 본다면 그럴 것이냐라는 의문이 남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많다는 것, 또 가로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 상당히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앞서서 강 위원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60시간 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미 과로사를 판정하는 기준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 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일 테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 이제 또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이미 위험에 좀 노출돼 있어서 노동 시간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게 보는 건 쿠팡은 예.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일하는 동안에 그 아까도 잠깐 뭐 멘트가 나오던데 뉴스에 그 돌아가신 고 정슬기 씨가 이제 뭐 배송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뭐 개처럼 뛰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봐서 보내서 사회적으로 마음이 사람들이 많이 아팠는데 이 야간에 풀필먼트에서 일하는 물류 작업하시는 분들은 평균 한 3만 보 정도를 움직이거든요. 3만 보를 다니려고 한다면 종종 걸음으로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고 정슬기 씨도 비슷했는데 2번, 3번을 캠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는 다른 택배 회사에서는 잘 보기가 어려운 네. 사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강도가 너무 일하는 시간에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강 위원장님께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나한테 과하다. 네. 택배 기사분들이 난 좀 줄여서 하겠다. 그렇게 쿠팡 측과 협의하거나 협상하는 게 가능합니까? 구역을 줄이게 되면 네. 사실 그 구역을 배송할 누군가를 또 구인을 해야 됩니다. 대리점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구인한다는 건 또 그 사람이 여기 일자리에 들어와서 또 자기 생활 충분한 수수료 어느 정도 한 달 월급이 또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못하겠다. 이거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쿠팡한테는 그걸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저희가 대리점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산재 관련된 부분인데 노동자들의 이제 질병 사망이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겁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과로사로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용자가 이제 지배 관리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할 테고요. 그리고 업무와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어야 하는데 그럼 과로사가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서 과로가 생겨서 심혈관계 질환 쪽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을 갖게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입증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일 수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위 시간당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주로 판단하는 거는 예. 단위 시간당 노동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쿠팡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고의 경우에는 쿠팡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지난 8월 시흥에서 경기도 시흥을 얘기하는 거죠. 쿠팡 프레시백 분류 작업을 하던 김모 씨의 사망도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로사로 결론 지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과로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를 들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쿠팡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이 죽은 게 과로 때문이다가 핵심일 수도 있지만 예. 물론 그 부분도 핵심일 수 있겠지만 쿠팡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게 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일을 많이 줘서 저 사람이 과로를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계약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저 사람이 저만큼 돈을 벌고 싶으니까 저 계약을 승낙을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건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퀵플렉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퀵플렉서의 계약 상대방이 쿠팡 CLS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직접적으로 계약 체결한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개인 사업자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 사람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많이 하다가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지난 5월 달에 쿠팡 심야 로켓 배송 기사로 일하다 숨진 아까 이제 흥준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고 정설기 씨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밝혀진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인데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내심혈관계 질환. 자, 이 관련된 내용 조금
강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요번에 오늘 결론이 났죠. 그 쿠팡 택배 기사 중에 최초로 사실 이제 그 과로사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슬기님은 그 남양주 이캠프라고 하는 데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상봉동을 배송을 하셨고요. 그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르면 70시간이 넘는 시간을 주 시간을 노동을 하셨고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가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심근경색 의증 이런 대표적인 내시경관계 질환, 과로사의 질병으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계속적으로 유족들은 이게 과로사다 주장했지만 쿠팡은 뭐 자기들은 이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해왔는데요. 오늘 다행히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사고는 이제 지난 5월 달인데 사망 사고는 지금 10월 달이니까 요거 시간 동안 계속 확정이 안 되다가 이제야 이제 결론이 났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7월 저희가 31일인가요? 그때 이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여 만에 이제 오늘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네. 자, 여하튼 고 정설기 씨의 경우에는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정 교수님. 아까 조혜진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 택배 기사의 이제 모환 신분과도 연결되고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용이 된 듯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 듯 쿠팡의 택배 배송 전문자 회사가 쿠팡 CLS 그 대표인 홍영준 대표가 지금 국감장에 나가 있습니다. 질병 사망 산재로 이 쿠팡 CLS에서 인정된 경우가 0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산재 사고가 없다는 겁니까? 무슨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 산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질병,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손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근골격계 이런 거라든지 이런 이제 뇌심혈관 뭐 이런 질병으로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쿠팡은 주로는 사고와 관련된 산재 신청이 많습니다. 한 8,200건 정도 1년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다 산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나서 눈으로 딱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도 판정을 해주죠. 그런데 질병은 신청 자체가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일단 되게 적은 거고요. 그러면 질병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상품을 막 추려내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배송하는 분들로 나눠지는데 상품을 막 추려내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일용직이에요. 거의 뭐 4만 명이 이래도 2만 명 이상의 일용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 무슨 질병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할 것이며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머지들은 대부분 또 계약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에서 또 무계약직으로 가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신청하면 나한테 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배송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쿠팡하고 직접 뭐 계약돼 있는 것도 아니고 로지스틱에 계약돼 있는 대리점에서 계약돼 있는 말씀하신 대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우를 고려했을 때 질병으로 적극적으로 산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또 파악이 되고 있고 조 변호사님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이제 폭우 중에 배송에 나섰던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쿠팡 배송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내용만 듣고 보면은 당연히 산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적용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분은 정슬기님 같이 그 쿠팡 CLS와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퀵플렉서라고 불리는 택배 기사님은 아니시고요. 쿠팡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약간 단기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시는 카플렉서를 하시던 분인데 사고를 당하신 건데요. 일단 산재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택배 기사라는 자격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정슬기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택배 기사라는 점은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렇게 타고 올라갔을 때 정슬기님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나 그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한 쿠팡 CLS나 다 그 택배 사업자입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쿠팡은 택배 사업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통신 판매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과 전업으로 택배업을 하지 않는 사람, 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전업으로 택배 업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부처에서는 이 사람은 그러면 택배기사가 아니다. 택배기사가 아니면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봐가지고 산재 인정이 안 된 것으로. 예. 강 위원장님, 일단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정 교수님 그리고 이제 조혜진 변호사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쿠팡의 이 택배의 노동 인력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상당히 이 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의 이 차량의 로고 또 이제 재킷을 걸치고 있으면 자켓을 걸치고 있으면 당연히 쿠팡 아니야?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네. 쿠팡의 이게 배송 인력이 좀 변천사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옛날에는 쿠팡맨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예. 쿠팡 친구라고 하는 직고용 택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2021년도 전까지는 전반적인 모든 택배 물량을 이분들이 배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 이제 중후반이 되면서 이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업계의 전통적 그 고용 관계인 하청 노동자이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지금의 이제 퀵플렉스, 오늘 이제 산재 승인을 받은 정슬기님과 같은 고용 구조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 지금은 배송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과로는 한 18,000여 명 정도가 지금 퀵플렉스가 지금 쿠팡에서 배송을 하시고 원래 했던 이 쿠팡 친구분들은 한 5,000여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 경산에서 이제 돌아가셨던 그런 카플렉스라는 분들은 거의 지금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퀵플렉스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 위원장님, 퀵플렉스 분들은 4대 보험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료보험 또 연금 이 부분은 쿠팡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닙니까? 그 4대 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죠. 특수 형태 근로자라서 지금 다행히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제 의무가입 대상자이긴 한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들의 현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차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이 택배 기사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분들은 자영업자의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종속돼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의 성격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CJ대한통운의 택배 기사들도 최근 고등법원까지 해서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사용자들은 교섭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지면 교섭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하라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제 그 CJ나 대한통운 이런 쪽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은 이제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결정들을 상당히 좀 무시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본인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이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좀 가지고 뭔가 좀 그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발적인 노력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도 문제이고요. 또 사각지대가 약간 좀 개선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거기에서 대기업으로서의 좀 사회적 책임에서 소홀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신 인식적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청, 하청, 재하청, 심야 배송 노동자 정설기 씨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각각 쿠팡과 쿠팡 CLS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자, 조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럼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게 뭐 노동관계법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사측을 이 쿠팡을 실질적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쿠팡을 지금 계약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어떤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쿠팡 CLS를 쿠팡 퀵플렉서들의 뭐 사용자로 뭐 저희는 쿠팡이 그 지위를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 퀵플렉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쿠팡 CLS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고용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CLS에게 퀵플렉서들의 어떤 근로조건, 뭐 노동환경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곧바로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여러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쿠팡 CLS가 쿠팡 퀵플렉서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 그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CJ 대한통운 사례처럼 근로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 또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부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조혜진 변호사,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여하튼 뭐 기업의 이 마케팅 전략이 됐든 운영 전략이 됐든 다양한 뭐 클렌징 제도나 등등등 뭐 새벽 배송, 심야 배송 하고 있는 건 뭐 그렇다 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사망사고 관리 감독을 위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쿠팡이 특별 근로 감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쿠팡을 상대로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쿠팡 퀵플렉서들의 어떤 근로 조건, 특히나 이제 사망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쿠팡 CLS가 아니기 때문에 쿠팡 CLS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이 아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그 쿠팡 퀵플렉서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운송사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쿠팡을 특별근로 감독을 해가지고 뭐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을 들여다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을 대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강 위원장님, 고용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 근로감독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엄연히 그냥 쿠팡 택배 노동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만들어 놓은 터미널, 이제 캠프라고 하죠. 거기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싣고 쿠팡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송의 어떤 메커니즘도 쿠팡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 없고 빠르게 근로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사실 이 택배 산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오히려 더 권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명 이 택배법에 이 쿠팡이 제대로 이걸 이행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쿠팡 CLS와 플렉스 또 택배하는 기사분들과는 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쿠팡의 경우에는 택배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 판매 사업자 위치에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노동 문제이고, 그러면 책임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근로감독도 우리가 근로감독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특별 근로감독인데, 그 특별 근로감독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무리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무리가 있어서 했던 비슷한 사례가 몇 년 전에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했던 거예요. 거기도 역시 뭐 들여다보니까 자기네들 근로자 아니라고 했지만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아가지고 사회적 합의됐는데 결국 그것도 안 지켜가지고 또 그 회장이 또 구속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쿠팡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택배 회사들보다도 오히려 지휘 감독, 노무상의 지휘 감독이 조금 더 심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그러다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제로 이게 좀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형식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이 특별 근로감독을 안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국회 여야에서 이 택배 쿠팡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저는 나쁘게 안 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것도 여야가 뭐 이렇게 해서 갔다고 들었는데,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기업에 대해서 물론 뭐 기업주 활동 보장해야 되고 다 맞는데, 이렇게 사회적 무리가 있는 데는 좀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모든 이런 사회 대의 기관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이 들고요. 쿠팡이 온라인 사업자 지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은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개발하고 그 사들인 상품을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자회사를 통해서. 그 자회사는 100% 지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회사죠. 그게 어떻게 남의 회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쿠팡은 되게 이제 법적인 불법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탈법을 많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기업의 기업 전략이야. 그거는 뭐 기업 각자 또 구축하고 또 운영할 일입니다만, 사실 이 택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우리가 한때 이 택배 과로사 문제가 하도 이야기하면 해서 전 사회적인 관심, 택배비를 올려도 좋다, 조금 늦어져도 좋다, 그렇게까지 온 국민이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2021년 6월 정부와 택배업체 노동자가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데, 그때 사회적 합의 내용이 뭔지도 좀 한번 상기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당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은 뭐 유의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가장 제가 꼽자면 가장 유의미한 것 두 가지 정도는, 하나는 그 택배 기사분들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 택배 기사가 이 택배 업무를 분류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배송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게 그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요. 그 당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택배 과로사의 어떤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분류 작업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의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택배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택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다라는 거를 좀 명확히 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내용이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아까 토론 처음에도 좀 강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적정 작업 조건이라고 해서 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60시간, 하루에는 12시간을 최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 양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한 것도 있고요. 또 이 과로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 시간이 긴 것도 문제지만 야간에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체의 부담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야 배송 업무를 좀 제한해야 한다라는 그 당시에 일정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플 락다운이 이래서 도입이 되었는데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에 심야 배송은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골자로 당시에 합의문 내용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분류 작업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지원을 통해서 택배 기사들이 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 시간도 적정 시간대로 한다. 세 번째는 이제 계약 환경 아까 말씀하신 각종 복잡한 이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한다. 상당히 산재 보험 가입률도 높인다도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갔을 텐데 강 위원장님, 쿠팡도 그때 사회적 합의 내용에 참여를 안 했다고 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쿠팡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좀 황당한 일인데요. 2021년 6월 달까지 6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쿠팡은 그 당시에 자신들은 직고용된 쿠팡 친구, 당시는 쿠팡맨이었습니다. 네. 이분들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택배사들처럼 뭐 하청에 특수형태 근로자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택배사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어떤 복지나 노동 환경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달에 그러니까 6월 합의하고 7월 달에 이제 쿠팡 CLS가 택배사업자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팡 친구는 줄이고 전통적 택배사들의 그런 특수형태 근로자들로 퀵플렉서로 이제 확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이제 그때 당시 내세웠던 우리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소식 전해져 온 거 바로 소개를 해드리고 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정,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관련 기관이 수기 과정 거친 뒤 심야 노동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노동에 대한 공적 견제 방안을 도출하자고 홍용준 쿠팡 CLS 대표에게 제안했고 홍 대표는 참여를 고민하겠다. 참여 주체, 논의 대상과 주제가 정해지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 자,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사회적 합의체 당시에는 CLS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인지 이게 홍용준 CLS 대표가 고민하면은 책임 있는 참여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더 윗단계의 쿠팡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대표 이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요. 경영진하고도 일정 정도 교감을 가지고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 그 이후에 2021년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직고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택배 회사들처럼 이제 특고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당연히 어떤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인 대화들에 참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쿠팡도 그동안 좀 지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야간 배송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류 작업을 좀 면제해줘서 시간을 좀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좀 너무 과하게 일을 시키는 이런 좀 관행을 좀 바꾼다라든지 표준 계약처럼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조 변호사님, 아까 이제 우리가 클렌징 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국감정에서 홍용준 쿠팡 CLS 대표가 질문을 받고 대폭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제도라는 것이 충분히 자신이 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대한 것을
역량 있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시 회수가 돼서 다른 쪽에 이제 배부가 되는 것을 이른바 이제 클렌징 제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클렌징 제도가 아까 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는 정말 없는 건데요. 이게 뭐 그 계약 기간 중간에 수익률을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도 없는 개념이지만 이 클렌징을 당하는 주체는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너무 부당한 제도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니까 택배 기사님들한테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쿠팡 CLS가 쿠팡 CLS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를 상대로 너 A라는 구역을 지금 수익률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 이 구역 뺄 거야. 이제 이거 다른 운송사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운송사와 그 부분의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운송사와 또 다시 계약을 하고 있었던 그 A라는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담당해야 되는 구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운송사랑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뭐 개점 폐업 상태나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사실상 택배 기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 CLS가 이런 조치를 이렇게 저는 설계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생활물류법이라는 그 법에서 택배 기사의 계약 해지를 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택배 기사들이 대부분 그 특수고용 노동직으로 위탁 계약 형태를 많이 체결하다 보니까 이전까지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택배 뭐 운송사든 어디든 계약을 아무 때나 해지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용 불안이 사회적으로 또 다시 이슈가 됐었는데 예.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계약 해지는 무효다라는 내용을 법 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쿠팡은 이 수익률을 맞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 클렌징 제도를 아주 악용을 해서 당신은 수익률도 맞추고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님, 근데 이 클렌징 제도가 이유인가요? 쿠팡 택배 노조 가입자 수가 적은 이유도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현장의 불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맺은 계약 기간이나 생활물류법에 나온 대로 뭐 6년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해고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쿠팡은 이 클렌징 제도가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이게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을 해 감히 분명히 난 잘릴 거야. 실제 그렇게 잘렸다는 소문들도 있고 또 실제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게 현황입니다. 네. 홍영준 대표가 클렌징 제도를 대폭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개선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과로 노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쿠팡 CLS 송영준 대표가 발표한 이 개선안, 일명 개선안은 완벽한 기만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내릴 수 있을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 지표를 미충족했을 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하거나 구역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제도는 유지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10가지 중에 6가지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월 수익률 95%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주일에 100개의 물건이 그 구역에 나오면 95개는 무조건 배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루도 쉴 수 없다는 게 나옵니다. 네, 9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배송을 못하면. 근데 이제 삭제한 것들을 보면 뭐 2회 전 배송 미수행해도 된다 이제. 그리고 신선식품 배송률도 삭제를 했습니다. 네. 누가 보면 이런 거 이제 계약 해지 요건에서 떨어져 나갔네, 편해졌네 하는데 이 95% 월 수익률을 맞추려면 2회 전 배송도 해야 되고 신선식품도 다 배송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그대로라는 거고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쿠팡이 이번에 4개는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3개가 유지고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나가 새로 생긴 게 고객 불만 접수율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면 그것도 지금 0.5% 이상입니다. 배송한 개수에서. 그러면은 진짜 고객이 직접 해고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고객들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는 거고 고객 불만을 또 빌미가 될 수가 빌미로 있겠네요. 돼서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더욱더 오히려 알겠습니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열린 토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감에서 논의되는 내용 그리고 쿠팡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은 또 업데이트가 돼서 쿠팡 쪽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쿠팡 측의 의견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일단 근무하는 날짜도 상당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부담 가중한 데 따른 또 빨리 배송해야 되는 어떤 강압감, 이 야간 배송 기사는 또 격주로 주 5일 근무, 주간 배송 기사는 1년에 최소 이틀 이상 쉬는 방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셈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주를 이렇게 5일 쉬고 또 배송 기사들도 휴가 같은 게 없으니까 1년에 한 이틀 정도 또는 뭐 그 이상 좀 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텐데 그러면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렇게 개선안이 나오면 좋은데요. 또 현재에 있는 걸로 후퇴시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약속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쿠팡이 그 물류센터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간에 일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4시간이면 30분을 쉬게 하거든요. 그 야간에 일하니까 더 힘드니까 사실은 2시간에 한 20분씩 쉬는 게 관행입니다. 쿠팡은 10분도 안 쉬어요. 야간 시간 내내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 참에 손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4층짜리 건물에 에어컨이 있는 곳은 1층 한 곳밖에 없어요. 2층, 3층, 4층에 에어컨이 없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센터요. 그렇죠. 네. 이 배송 기사들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까 비슷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대리점하고 어찌 보면 비즈니스 B2B 계약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악역을 사실을 맡기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긴 좀 뭐하고 하니까 대리점 시켜가지고 택배 기사들 시쳇말로 하면 그냥 쪼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조금 고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혁신 기업답게 네. 좀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격주로 주 5일 근무 이걸 상당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건가 이렇게 봐도 될까? 일반적인 우리 이제 직장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조 변호사님 최근 이제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주 5일 근무 제도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이런 택배업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마중물, 매기 효과가 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주 5일 근무 제도 논의 요것 때문에 과로사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핵심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7일 배송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 다른 택배업들도 주 7일 배송에 뛰어든 이유는 당연히 쿠팡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7일제가 도입이 되면서 주 5일을 쉬는 날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좋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언제 쉴지 확정적으로 알 수 없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일요일에는 택배가 없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도 그날은 쉴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주 7일 배송을 하면 언제는 월요일 화요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화요일 금요일 쉬었다가 이렇게 쉬는 날이 굉장히 섞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정적인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도 신체에 되게 부담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택배 과로사 문제에 대단히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주 7일 배송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과로사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오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논란 원인과 대책 쿠팡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 전반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분께 마지막으로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좀 역점을 둬야 될지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장님부터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택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택배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택배업을 하려면 국토부로부터 택배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 의하면 이 택배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들은 표준 계약서에 기초한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라 하면 국토부 장관이 만든 것이고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 국토부 표준계약서와 쿠팡이 이전까지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 계약서가 무려 14군데가 영업점과 택배기사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왔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등록을 시켜준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과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는 이 쿠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 지금 택배사업자 등록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이 클렌징 제도도 없애고 정말 이 표준계약서와 생활물류법의 취지가 담겨져 있는 표준계약서를 위수탁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이거를 등록해주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조 변호사께서는요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 문제는 어떤 박리담회식에 낮은 단가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도록 그 계약 조건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적정한 노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과로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에 부합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사업주 관련해서 이런 고충이 있을 때 또 상당히 근로 시간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고충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요. 뭐 어떤 고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뭐 아까 강민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이 주무부처가 되어서 고충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 교수님. 예, 뭐 저도 이 제조업에 보면은 매너라 그래서 그 작업 시간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일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택배도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을 시키고 그중에서 이제 버티지 못한 사람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라든지 휴게 시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해서 최소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죽지는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쿠팡이 정슬기 씨 그 유가족분들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과를 좀 해야 이제 과로사 인정도 받았으니까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1567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쿠팡은 외주업체에 맡겨 책임을 떠넘기니 노사 타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택배기사분께 감사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